오늘은 초신성의 후예를 갖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습서류는 130페이지, 13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자, 프린트 우리 지금 이제 1페이지, 자, 2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를 보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전, 중,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독서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 문제 쪽하고 그 다음에 내용 쪽. 아무래도 이건 지금 이제 설명 문장이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초점 맞춰갖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1페이지 자습서는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그 한편 읽기 위해서 자,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인데요. 밑에 보시면 1번에 초신성의 후에 수록된 표지를 보고 자, 거기에 대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읽기 전에 자, 활동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있는 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표지를 해서 알 수 있는 이 글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거기에 초신성의 후에 그러면서 거기에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답안 보시면은 글쎄요 천문학자니까 우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람 안에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좀 그 프린트상으로 보면 좀 검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자, 이러한 표지를 본다면 사람 안에 우주가 그려진 표지 그림을 볼 때 사람과 우주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주와 사람의 공통점이나 우주 현상을 통해 사람에 대해 깨우침을 주는 책이 혹시 아니겠느냐라고 미리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적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읽기 전의 활동이니까 읽기 전에 이런 걸 바탕으로 추리를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다 어떻습니까?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깨우침을 주는 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도 보시면은, 자, 거기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까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평소 지구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글을 통해 과학 지식을 얻고 싶다라든지, 혹은 아니면 우주 역사에 대한 과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참고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든지, 혹은 목차를 보니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 주말에 가볍게 읽어보려고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예시담을 쭉 보시면은 평소 지구 과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글을 꼼꼼히 정독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과제 연구에 참고하려고 읽는 글이니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고 메모하며 읽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휴식할 때 읽는 글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가볍게 통독하는 그런 글일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예측하면서 보자라고 내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글씨가 천문학자이니까 우주의 구조와 그 다음에 물체, 그러니까 물질, 천체, 생성과 진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을 것 같다. 역시 또 추측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우주의 모습이 담겨 있는 표지, 그림과 뒷표지의 이러한 소개 글로 볼 때 우주와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한 또 역시 추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서 이 글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 형식으로 써보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많이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초신성의 후예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혹은 초신성은 무엇이고 초신성의 후예란 제목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부제를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라고 했겠느냐? 그리고 또 뒷표지에 우주, 인생, 그리고 과학 이야기라고 쓰여 있는데 우주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라든지 천문학자는 주로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 글은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읽기 전에 이러한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시험 문제를 본다면 그런 거죠. 다음 중 읽기 전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율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에 그 세 번째 거에서 보시면은 우리 이게 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읽을까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까 그런 문제에서 있던 것이 하나가 처음에 정독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통독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읽기의 이러한 종류에 얘기하는 정독, 통독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걸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를 또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읽기 방법의 종류에는 보시면 자, 낭독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묵독이라는 건 소리 내지 않고 눈을 고리 읽는 걸 갖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묵독은 여러 사람이 모두 앉아 있을 때 그때 이제는 다 같이 앉아서 뭐 합니까? 눈을만 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묵독. 대신에 그때 이제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이제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 자체가 낭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정독이 나옵니다. 정독은 이제는 거기에 속도와 자세히 읽는 정도에 따른 건데, 정독은 뜻을 새겨 자세히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책 같은 경우 첫 번째 거기에 자신 지우과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미독입니다. 미독은 글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고 헤아리면서 읽는다는 것이고요. 숙독이라는 것 자체는 글의 뜻을 잘 생각하면 차분하게 자세히 읽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있는 것이고, 마지막 숙독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바로 통독의 모습을, 그죠?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그냥 가볍게 읽기 위해서 편하고 안 편하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훑어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읽기 방법에 맞춰갖고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는 3페이지. 자, 우리 자습서 페이지로는 우리 지금 현재 132페이지 내용 보면서 정리를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거기다 복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 우리 자습서에 있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 옆에 내용 이제는 정리한 거하고 밑에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 될 겁니다. 자, 먼저 왼편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여학생이 아래 읽기 방법 가운데에서 선택해 글을 읽을 때 적용해보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는 중, 읽기 중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면서 읽는다. 또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다. 읽기 전에 맞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읽는다. 중심 내용 파악하면서 읽는다.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면서 읽는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읽기 중에 이런 활동이라는 것을 갖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요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는 응용해서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측면이라서, 그리고 또 내용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읽는 과정에 대한 측면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용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학생은 박익시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근데 본은 어디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어디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하는 학생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내용을 딱 읽고 나더니 뭔가 왜 이런 얘기 집어넣었어?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글쓴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자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황소, 황, 인 이렇게 있는데,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 차지하고 있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의 26% 차지하는 으뜸 원소인데, 철, 마그네슘, 나트륨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는 측면.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면서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서 그 다음에 답변을 본인이 적어 나가는 측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바로 문답법이다 라고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자,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고들의 이러한 원소, 미안합니다. 오타입니다. 자, 원고가 맞군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습서에 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미안해. 원소들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습서도 오타네요. 자, 그래서 원소들의 근원을 이렇게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는 측면.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답법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문답법에 대한 측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하는, 그래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갖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이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자문자답 보면 이게 맞아? 그러면 그 뒤에 바로 해서 역시 아니야, 맞아 라고 이렇게 바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우선 우주의 각각 밑에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답변을 이제 해나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답법을 활용한 이러한 전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전개 방식 자체가 문답법을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응용하게 되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든 전문가를 갖다가 내세우게 되면 글쓰기는 어쨌든 독자에게 설득력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지 가모 이러한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 그리고 또 미래 자동차 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의 이러한 물질 질량의 70% 차지하는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온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에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소는 어디서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소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마지막에 쭉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본다면 밑에 처음에 대화 장면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주고 있다고요? 바로 관심과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잠깐 또 읽어보면 글쓰기가 상식 통념과 다른 새로운 관점, 의도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답법을 활용한 내용 전개를 갖다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그 문답법 활용한 부분이 총 세 군데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거 첫 번째라는 부분이고요. 좀 이따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답법을 활용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냐 밑에 바로 단락법 화제를 갖다가 더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근데 문답법의 효과는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출제하게 되면은 뭐냐? 문답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측면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답법 효과를 넣는다고 해더라도 하나의 선지로서 이렇게 간혹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자, 4페이지 쪽 들어가면서 우리 자습서로는 여러분들 133페이지 내용부터 이렇게 맞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라면서 또 뭐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이러한 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답법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현재 전개 방식적인 측면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 만들어졌고 우리 은하 내에서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수소가 고갈되면 바로 이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를 그리고 또 탄소를 이용해 산소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쇄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해서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해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에 장식하는데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기를 권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바로 아까 얘기했죠? 바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추정물이 탄소니까 경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다만 중력이 워낙 세서 자 일단 착륙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이 매우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과학 원리를 갖다 이용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원리와 그 다음 다이아몬드와 이런 걸 바탕으로 같이 굉장히 뭔가 재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을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화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을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던 건 비해서 큰 별들은
천만 년 정도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이러한 원소들로 연료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철을 만든 후에요.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별의 최후를 갖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각 원소들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를 가지고 한번 장소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거기에 첫 번째 이제는 수소 쪽은 제일 어때요? 제일 가벼운 쪽을 갖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황, 인, 철 등이 제일 무거운 쪽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자 보시면은 우리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처음 산부가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 그게 수소죠. 헬륨은 작은 별의 중심에서 수소를 핵융합해 만든 것이 헬륨이라고 했고, 탄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작은 별에서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황, 인, 철 같은 경우는 무거운 이러한 그 별의 고온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이러한 그 무거운 원소들을 핵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황인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5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134페이지 잡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별이 초신성 폭발에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촉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혹은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이 됩니다. 만일 이렇게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이런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답법에 이런 전개 방식을 좀 쓰고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들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신성의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명체를 다루는 다양한 원소를 흩어지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초신성이 뭐하고 있다고요?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으면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원소를 준 게 그게 누구다? 바로 초신성이다. 그래서 바로 초신성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주 전체를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는 건데, 무기물 우주가 된다는 건 생명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에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기물 외에 다른 숨쉬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이 제공했고요. 자, 특히 산소나 무거운 원소는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그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설명을 통해서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말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별명할 돈이 없습니다. 맞죠? 별명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모습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좀 다른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왼편에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는 역시 또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읽기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조정해보자 라고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읽기 목적과 수준에 적합하냐, 혹은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읽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를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쯤에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학생이 보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우리 학생 또 수줍게 답합니다. 초신성입니다. 라면서 이제 글쓴이가 던진 답을 이제서야 이해했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땀을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러한 바로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우리 5페이지 있는 거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초신성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초신성이 되기 전에 뭘 생성하게 됩니까? 바로 황, 인,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 이런 걸 상승하게 되죠.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이 돼서 뭐 하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는 폭발합니다. 바로 핵융합이 일어나죠. 생성한 다양한 원소를 우주에 환원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원소들이 우주에 다 골고루 뿌려지게 되죠. 이렇게 초신성이 없었다면 무기물만 남아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전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해요. 본이라고 했는데 봉이라고 했어요. 못합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인 것은 성씨, 시조가 어디입니까? 라를 묻는 거지만 여기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당신을 갖다가 이루게 된 기원이 무엇이냐? 바로 우주의 기원. 바로 그걸 갖다 얘기한다는 거죠. 인간과 생명체 이루는 원소들의 기원을 묻고 있다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초신성의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인간이 태어났고 지구상의 인구는 모두 이렇게 같은 본을 지닌 형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의도해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형체가 아니라 형제였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거기 자연의 섭리가 거기 뭐 나눔으로 수많은 이런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삶과 뭐 한다고요? 이렇게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유추의 이러한 전개 방식을 갖다 쓰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바로 유추를 통한 이러한 주제 전달 방식입니다. 유추는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의 기초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글쓰이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초신성의 이러한 특성의 기초에서 제시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초신성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해서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게 만들었다면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재화라든지 혹은 기술,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유추의 방식. 그걸 또 기억해 놓을게요. 위에 올라가시면은 자, 마지막 문단에 뭐 별로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요. 언젠가 우리 대학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천 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초신성이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린 결과를 낳을 것인데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서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면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서리법. 앞에서는 문답이었다면 이 부분은 서리적 표현을 썼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제 7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학습활동 내용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기 후 활동 정리하는 건데요. 우리 자습서 136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앞에 지금 나와 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핵심어 그 다음에 뭐 요약한 문장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답한 까닭은 무엇인지
이것을 갖다가 또 정리를 한번 좀 해놔 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 자체는 4번은 6번은 됐어요. 4번은 제가 넣긴 했는데 이건 된 것 같습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문인데요. 지문 자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거 갖다 머릿속에다 암기하고 가달라는 건 아닙니다. 암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예전 지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시험 보러 가 있을 때는 지문을 보시면서 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오늘의 문제 푸시고요. 자, 확인